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요번 시간에는요, 우리 5장, 5장의 강의 노트 보시면 우리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번을 보니까, 재무제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단 거기 이제 가로가 쳐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 좀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유동자산이 가로가 쳐져 있고, 그 다음에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죠. 근데 당좌자산은 400이고 재고자산은 가로가 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비유동자산 이제 400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유동부채를 보니까 유동부채가 200. 뭐 여기는 쓸 거 없습니다. 뭐 다 숫자가 써져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면 차변과 대변 금액이 같아야 되죠. 근데 대변 금액이 얼마입니까? 바로 1000이죠. 계산해 보면. 그래서 여기도 100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400이니까 여기는 60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당좌자산이 400이니까 재고자산은 200이겠죠. 예. 뭐 이렇게 우리가 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는 보시면 매출액이 1000이고 매출원가가 500인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주는 거죠. 그러면 나오는 게 이제 영업이익입니다. 우리 거기서는 안 나왔지만 영업이익이 500이 되면 알 수가 있고요. 이 영업이익에서 판관비가 200이죠. 200을 빼주면 나오는 게 바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고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주면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총이익입니다. 매출총이익. 네, 죄송합니다. 매출총이익이고 영업이익은 어쨌든 매출총이익에서 200, 즉 판관비를 빼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은 따라서 300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영업이익에서 우리가 이자를 빼줘야 되겠죠. 예, 이자를 빼주니까 100이고 따라서 나오는 게 200인데 이게 뭐냐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입니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우리가 법인세, 즉 세금을 빼줘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20%라고 했고 200원의 20%는 이제 40원이죠. 따라서 단기순이익은 160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무제표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 회전율이나 유동비율이나 매출액 순이익률이나 이런 걸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수업 우리가 이제 해본 건데 문제를 풀어보면서 몇 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재고자산 회전율인데 제가 이제 무슨 회전율이 나오게 되면 무슨 분의 매출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은 재고자산 분의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재고자산이 얼마입니까? 200이죠. 여기 2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매출액은 1000입니다. 1000. 그래서 200분의 1000이니까 5회.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어렵다기보다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기 당좌 비율 구해볼까요? 당좌 비율은 유동부채분의 당좌자산입니다. 당좌자산을 어떻게 구하냐?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거겠죠. 그러니까 유동부채가 얼마입니까? 유동부채 여러분들 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200분의 유동자산이 600이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200이니까 200분의 400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당좌 비율은 200%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 그 다음에 이렇게 당좌자산, 물론 이제 그 당좌자산이 400이 딱 나와 있으니까 그냥 400을 집어넣어도 돼요. 그냥 당좌자산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 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유동 비율 한번 구해볼까요? 비유동 비율. 자, 여러분들 그 비유동 비율을 구해보면 비유동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자기 자본분의 비유동 자산입니다. 비유동 자산. 이 뜻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지 않은 비유동 자산에 투자할 때 자기 자본을 얼마나 투자했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그 비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재무적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유동 비율을 계산하려면 자기 자본을 봐야 되는데 자기 자본은 얼마냐? 혹시 자본금이 자기 자본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본이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을 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400이 되겠고요. 비유동 자산은 여러분들 4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400. 따서 계산해 보게 되면 이게 100%가 되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수익 비율, 예, 퍼죠, 퍼. 퍼라고 하는 것은 EPS분의 주가입니다. EPS분의 주가. 따라서 먼저 EPS를 구해야 되는데 EPS는 주당 순이익으로서 주식수 분의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주식수가 얼마냐? 주식수는 거기 보니까 100주라고 나와 있고요. 순이익은 얼마냐? 우리 아까 그 순이익을 구하니까 160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수분의 순이익은 바로 EPS는 1.6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원. 자, 그러면 EPS를 1.6으로 구했고, 그 다음에 주가는 3,2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주가는 3,200원. 자, 그러면 주가 수익은 얼마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 주가 3,200원인데 1.6 나누게 되면 이게 한 2천 정도가 나옵니다. 2천 정도.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한데 그 정답은 2가 나와 있죠. 근데 요거 보게 되면 이제 주식수가 100주긴 하지만 순이익이 160원이지만 제가 단위를 안 썼기 때문에 160원이 아니라 이제 16,000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제 EPS는 이렇게 우리가 구한다면 1.6원이라기보다는 이제 1,600원이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1,600원으로 놓고 하면 2가 나오는데 뭐 그냥 무조건 구해가지고 3,200분의 1.6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구해도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구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해보게 되면 2,000이 나오는데 2,000이라고 써도 뭐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EPS가 뭐고 퍼가 뭐고 라는 것을 갖다가 아는지 모르는지 갖다가 이제 우리가 평가하려고 하는 거니까 단위를 맞추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까지 이야기 드려봤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무엇을 구하는 거냐? 일단은 영업 레버리지도를 구하고 그 상태에서 영업이익을 구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영업 레버리지도를 구할게요. 영업 레버리지도는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매출에 해놓고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 비용을 빼주고 거기서 고정 비용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또 써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거고 여기다 이제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판매 수량은 5,000병,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45원, 변동비는 25원, 고정 비용은 5만원, 뭐 문제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00, 그 다음에 45 빼기 25. 그대로 집어넣고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2가 나온다는 겁니다. 풀이에 뭐 잘 나와 있어요. 예, 또. 자, 근데 그거는 그건데,
그거는 그건데 이 영업이익을 우리가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을. 그래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요. 영업이익은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번 돈에서 내가 쓴 돈을 빼주면 그게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그럼 내가 번 돈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매출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이제 쓴 돈을 빼주는데 쓴 돈 중에는 변동비도 있을 거고요. 고정비도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매출액은 얼마냐? 매출액은 5,000병을 팔았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45원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매출액이고, 빼기, 변동비는 5,000개를 팔았고, 한 개당 25원씩 들어갔으니까, 요게 변동비. 고정비용은 5만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바로 5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5만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매출액이 10%. 예, 이거는, 이렇게. 이거 양지가 있는, 이건 안 되겠죠. 이제 매출액이 지금 10%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은 몇 퍼센트 증가하겠느냐? 우리 아까 방금 전에 구한 대로 영업 레버리지 돈은 2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영업이 20% 증가할 겁니다. 우리 방금 구한 DOL이 2라고 구했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도가 2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의 변화율보다 영업이익의 변화가 2배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매출이 10% 변했으니까 영업이익 20% 벌으니까 근데 영업이익은 지금 5만원 우리가 구했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5만원에서 5만원 곱하기 0.1을 해주게 되면 20%가 증가한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계산해 보니까 이게 6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업이익은 6만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번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그 EVA라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EVA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의미를 갖다가 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아실 필요성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EVA 경제적 부가가치란 뭐냐면 그 기업의 가치, 우리 이제 재무관리의 목표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자, 그러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치라는 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가치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가치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을 구하고요. 영업이익에서 이자 빼주죠. 이자는 누구 가치입니까? 바로 채권자 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자에서 세금 빼주고 나온 게 이제 순이익인데 이걸 갖다 그냥 순이익으로 우리 많이 쓰는데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채권자 가치 즉 타인 자본 가치는 빼주는데 왜 자기 자본 가치는 안 빼주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가치까지 즉 자기 자본 비용까지 우리가 빼준 것이 바로 EVA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적 부가치의 뜻이고요. 그러면 EVA는 어떻게 구하느냐? EVA는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에서 기업 전체 자본 비용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이란 뭐냐? 그건 바로 우리가 세후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 전체의 자본 비용은 우리 이제 일단 자본 비용,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후 영업이익은 또 어떻게 구하느냐? 세후 영업이익은 우리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ROIC 영업투하 자본 이익 수익률에서 곱하기 영업투하 자본을 곱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거 자본 비용 금액이겠죠. 그거는 영업에 투하된 자본에서 투하된 자본 곱하기 전체 자본 비용,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는데, 근데 이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영업투하 자본, 그러니까 영업투하 자본 이익률 ROIC는 뭐냐? 이 ROIC는 뭐냐면요. 그 순수하게 영업에 투자된 자본이 얼마나 이익을 창출했을까? 요걸 갖다가 알려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영업에 투하된 자본분의 세후순 영업이익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후순 영업이익. 그 다음에 이제 영업투하 자본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영업투하 자본은요, 영업을 위해서 투하된 자본인데, 영업용 자산에서 빼기 영업용 부채를 빼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영업용 자산이고 어떤 게 영업용 부채인지는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해당 기업에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좀 제시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가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EVA를 한번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EVA는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 비용을 빼준 건데요. 자본 비용. 세후 영업이익은 바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영업투하 자본 이익률 곱하기 영업투하 자본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 비용은 영업투하 자본, 요거. 영업투하 자본에서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갖다가 이제 공통인수니까 이게 빠져나오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결국 이제 영업에 투하된 자본은 결국은 이제 플러스의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올 리는 없겠죠. 내가 얼마 투자했다라니까 돈이 있는 겁니다. 이 돈 곱하기 요건데, ROIC하고 가중평균 자본비용 비교해 봐서 영업투하 자본이 이제 크다면 플러스의 EVA가 되는 거고, 만약에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크다면 마이너스의 EVA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의 EVA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 부가가치를 이만큼 늘렸다, 기업의 가치를 늘렸다라는 거고,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이만큼 기업의 가치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문제를 한번 볼게요. 뭐뭐 기업은 2012년 초 영업투하 자본은 30억이고, 영업투하 자본이 3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ROIC를 구할 수 있겠네요. ROIC는 영업투하 자본분의 세후순 영업이익이죠. 그래서 영업투하 자본이 30억이고, 그 다음에 세후순 영업이익은 4억 5천입니다. 4억 5천. 이거 구하면 되겠네요. 이거 구하니까 바로 ROIC는 15%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초에 측정한 뭐뭐 기업의 총시장 가치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60%, 법인세는 30%,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용이 12%, 타인 자본 비용은 10%일 때 우리 그 가중평균 자본 비용 구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우리가 재무관리 시간 때 했던 거니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60%니까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40%겠죠. 그래서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100분의 40 곱하기 타인 자본 비용은 10%니까 0.1, 그 다음에 법인세 절감 효과를 써주고요. 법인세율은 30%니까 0.3 플러스 자기 자본은 차지하는 비중이 60%니까 100분의 60 곱하기 자기 자본 비용은 12%니까 0.12. 그래서 요걸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바로 10%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ROIC하고 그 다음에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비교해 봐야죠. 지금 보니까 ROIC는 15%, 가중평균 자본 10%니까 어쨌든 플러스의 그 EVA가 나왔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정작 얼마나 나왔느냐는 우리가 계산해 보면 됩니다. ROIC가 15%고, 그 다음에 가중평균 자본이 10%고, 그 다음에 영업에 투하된 자본은 얼마냐? 영업에 투자된 자본은 30억이라고 나와 있죠. 30억. 그러니까 이거 갖다 계산하게 되면요.
바로 1억 5천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우리가 요건 이제 경제와 관련된 건데, 완만한 물가 상승은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 2번,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면 주식 가격이 하락한다. 이자율이 높아진다? 예, 이자율이 만약에 높아진다면, 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이러면 물가 떨어지니까 소비가 증가돼서 경제 활성화 될 수도 있지만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예. 따라서 투자가 위축되면 아무래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지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2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3번 통화량이 증가하면 주가는 하락한다. 통화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금리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겠죠.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투자가 살아나니까 투자가 활성화되니까 아무래도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니까 다음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한다.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투자자들이 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번, 원자재 가격 상승은 주가 하락. 그렇죠. 우리나라는 원자재 빈국이니까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상승은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서 주가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환율이 상승하면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맞습니다. 환율을 상승하면 아무래도 수출이 잘 되겠죠.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번, 환율의 변화는 모든 개별 종목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렇지 않죠. 만약에 국내에서만 장사한다면 그렇게까지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죠. 물론 간접적인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요. 4번이 틀렸습니다. 6번, 다음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외국인 주식 투자자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환율이 하락이 된다면 유리할 것이다. 그렇죠. 환율이 하락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환율 시장에서 그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외환시장에서. 그래서 환율이 하락된다. 1,000원에서 만약에 500원으로 하락된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주식을 팔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주식 판 자금 가지고 그 주식 자금을 판 자금이 이제 원화겠죠? 원화를 가지고 이제 달러를 바꾸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1,000원이 있어야 1달러를 받았지만 지금 500원만 있어도 1달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대체적으로 경제, 산업, 기업 분석 순으로 기본적 분석합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근데 3번, 러시아 같은 자원대국은 원자재 가격 하락은 주가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4번, 금리가 상승되면 물가가 오르는 폐해가 발생되므로 경기 침체 시는 금리를 인하한다. 이 말이 좀 잘못됐어요. 금리가 상승되면 물가가 떨어집니다. 금리, 즉, 돈의 가격과 물건의 가격은 상반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 시 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다음 중 주가를 하락시킬 가능성이 큰 경우는 그랬습니다. 통화량 증가를 위해 국채를 매입하였다. 자, 통화량 증가를 위해서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하겠죠.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금리가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투자가 활성화되니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하락시킬 가능성이 아닌 겁니다. 자, 2번. 이자율이 상승하여 이자 지급액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투자가 줄고, 투자가 주니까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일 겁니다. 답이 됩니다. 예.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다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금리 상승 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그럼 금리가 비싸졌으니까, 즉 이자율이 비싸졌으니까 투자가 줄어들겠죠.
맞습니다. 투자가 주니까 경기가 위축되겠죠. 2번도 경제 미친 영이 맞네요. 해외 자금 유입된다? 여러분들 금리가 상승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10%고 외국은 이렇게 5%라고 한다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금리가 높은 곳에 투자하겠죠. 따라서 해외 자금이 유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 수익성이 확대된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금융 비용, 즉 이자 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에 수익성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마이클 포터의 산업 경쟁 강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여러분들 마이클 포터의 산업 경쟁 강도 분석 같은 경우는요. 기업이 어떤 산업에 진출할 때 얼마나 수익성이 날 수 있겠느냐 뭐 이것을 갖다가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가지가 있었는데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거기 보기 1번 보시면 진입장벽입니다.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경쟁 강도는 높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진입장벽이 높으면 새로운 기업이 제대로 진입을 못하죠. 그럼 기존에 있는 기업들끼리만 경쟁하기 때문에 경쟁 강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자의 교섭력이 강할수록 기업의 경쟁 강도가 높다. 아무래도 구매자가 어떤 것을 물건을 사거나 가격이나 이런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 강도는 높을 수밖에 없겠죠.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그렇죠. 우리 물건이 꼭 아니더라도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다면 아무래도 이윤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4번 경쟁 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경쟁 강도가 높다.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10번 어느 기업의 당기 순이익이 1,000원이고 발행 주식수는 100주, 현재 주식가격은 50원이라면 이 기업의 퍼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퍼를 구하면 EPS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EPS는 주식수가 100주, 그 다음에 순이익은 1,000원이니까 요거는 1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퍼라고 하는 것은 EPS분의 주가니까 EPS가 10이고 현재 주가가 얼마입니까? 50원입니다. 그래서 퍼는 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중 기업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ROA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ROA는 총자산 순이익률입니다. 총자산 순이익률이니까 총자산 대비해서 얼마나 순이익이 많이 났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ROA는 총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맞는 이야기죠. 총자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총자산하고 총자본은 같은 겁니다. 예, 같은 겁니다. 총자본에 뭐가 있습니까? 타인자본하고 자기자본이 있겠죠. 예, 이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을 합한 게 바로 자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퍼는 숫자가 높을수록 해당 기업의 가치가 큰 가치주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퍼는 저퍼주일수록, 즉 퍼가 낮을수록 가치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ROE는 수치가 클수록 수익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ROE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자본 순이익률이죠. 그래서 자기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순이익을 올렸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순이익을 올리면 올릴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니까 클수록 수익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PS, 주당 순이익이죠. 한 주당 얼마의 순이익을 올렸느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 비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유동 비율은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을 알아보고자 측정하는 비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입니다.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유동비율이란 우리가 그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를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당좌 비율은 유동자산을 제외하여 산출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당좌 비율이란 이것과 비슷하긴 한데요. 당좌 비율이란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에서 뭘 빼주냐면 재고자산을 빼줍니다. 재고자산. 네. 그래서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빼주면 당좌자산이 되죠. 자, 그래서 유동자산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재고자산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분의 자기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이자 보상 비율은 이자 비용분의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이자 비용분의 영업이익이니까 만약에 이 비율이 크면 클수록 이자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올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자 보상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13번. 영업 레버리지에 관한 내용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영업 레버리지도 DOL, 영업 레버리지도를 우리는 DOL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높으면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렇죠. 우리 위험이라는 게 뭡니까?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동 가능성을 우리는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그 매출액의 변화에 대한 영업이익의 변화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2라면 매출액이 10% 변하면 영업이익은 20% 변한다는 거고, 만약에 4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이 10% 변하면, 아니 매출액이 10% 변하면 영업이익은 40% 변한다는 뜻이니까 이게 더 레버리지도가 큰 거죠. 크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하지만 어쨌든 위험은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2번, 매출액 변동이 영업이익 변동을 확대시키는 효과입니다. 예, 그게 바로 영업 레버리지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통해 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그 영업 레버리지도를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알아봤죠. 결국 매출액의 변동률 분의 영업이익의 변동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3번은 바로 영업 레버리지를 구하는 공식이고요. 이건 우리 잘 알고 있는 거고요. 4번, DO에 즉 영업 레버리지도가 높으면 낮은 기업에 비해 영업이익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업 레버리지도가 높다면 낮은 기업에 비해 영업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에 매출액이 준다면, 마치 줄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DOL이 높을수록 매출액이 늘어났을 때는 영업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겠지만, 매출액이 줄어들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14번. 영업 레버리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 레버리지도를 작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출액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늘어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영업 레버리지도를 높여서 우리가 더 많은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좀 더 낫겠죠. 그래서 작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좀 크게 유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거나 매출액이 늘어날 것 같으면 영업 레버리지도를 갖다가 크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영업 레버리지도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됩니다. 그러면 고정 영업 비용이 늘어나는 거고, 고정 영업 비용이 있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게 바로 영업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기업의 영업 위험이 변하지 않으면 주주의 요구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다. 꼭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주의 요구 수익률, 즉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예. 자, 3번. 영업 레버리지도의 값은 항상 정액값을 갖는다.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마이너스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 마이너스를.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매출액의 변화율보다 그 영업이익의 변화율이 더 작다면 이건 뭐 반드시 플러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4번. 영업 레버리지도는 영업 성과와는 무관한 개념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업 레버리지도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영업 성과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거든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영업 레버리지도를 갖다가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지, 크니까 좋고 작으니까 나쁜 거다, 이거는 아닌 겁니다. 자, 어쨌든 4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과와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5번. 재무 레버리지도가 발생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매출액에서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이 나오겠고, 영업이익에서 이제
주당 순이익이 나오겠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고정적인 자산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정 영업 비용이 들어가고 여기 이제 이자 차입을 하게 되면 이자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고정 자산의 투자함으로 인해서 고정 영업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영업 레버리지고요. 그 다음에 고정적인 이자 비용이 있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 재무 레버리지 돕니다. 따라서 재무 레버리지는 왜 발생하느냐? 그거야 고정적인 재무 비용. 구체적으로 이자 비용이죠. 우리 보기에서는 당연히 금융 비용이겠죠. 이자 비용이 금융 비용이니까요. 그래서 3번 금융 비용이 바로 궁극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5분까지 풀어봤고 여기 다죠. 예. 자, 어쨌든 우리가 강의 노트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5장 문제 푸시느라고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